자, 여기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만 그만큼 또 비극적인 운명을 간직한 그림이죠. 오늘 이 비단 위에 펼쳐진 꿈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몽유도 원도입니다. 풀어 말하면 꿈속에서 복숭아꽃 만발한 나원을 거닐다 이런 뜻인데요. 비단 위에 그려진 이 고요하고 신비로운 꿈의 세계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깊고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예술과 현실, 그리고 찬란한 이상과 끔찍한 비극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우리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럼 먼저 이 그림이 대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건 한 왕자의 꿈에서 시작됩니다. 이 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입니다. 당대 최고의 명필이자 예술가, 한마디로 시대를 대표하는 핵인싸였죠. 그가 어느 날 밤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낙원을 거니는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꿈에서 딱 깨자마자 안평대군은 그 감동이 사라지기도 전에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을 그냥 바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정말 생생하게 설명하면서 이 꿈을 그림으로 똑같이 그려달라고 부탁했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 엄청난 걸작이 완성되는데 걸린 시간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딱 3일입니다. 3일. 아니,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그림이 단 3일 만에 완성됐더니 이거 거의 신화 아닌가요? 기록을 보면요. 안견의 붓이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첫날에는 막 험준한 바위들이 솟아오르고 둘째 날에는 그 사이로 물길이 쫙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새벽에 복숭아꽃 한 점을 딱 찍으면서 이 그림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평대군의 주문이 진짜 재밌어요. 그림의 왼쪽,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좀 험준하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꿈속의 이상향이 펼쳐지도록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현실에서 이상향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작품이 단순히 안평대군과 안견, 이 두 사람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무려 23개의 마음이 담긴 거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안평대군이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집현전 학자 21명을 더 초대한 거예요.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각자 이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시랑, 글로 남기게 한 거죠. 와, 진짜 한 시대의 문화적 황금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의 글은 이 그림에 엄청난 깊이를 더했고 또 그의 삶은 곧 닥쳐올 비극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해요. 바로 박팽년입니다. 집현전학자였고 우리가 나중에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인물 중 한 명이죠. 그가 남긴 글이 이 그림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게 박팽년이 남긴 글의 일부인데요. 깨어있을 때 본 것만이 진짜고 꿈에서 본 건 가짜라고 어떻게 단정하냐? 와, 그냥 꿈이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수준이 아니죠? 꿈과 현실의 경계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이 현실이 꿈보다 더 진짜라고 말할 수 있어? 하고요. 이 질문이 나중에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인 질문도 곧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아름다웠던 꿈은 이제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 현실은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꿈꿨던 이상향은 현실의 벽 앞에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찬란했던 꿈은 이제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이 되어버렸죠. 몽유도원도가 그려지고 겨우 6년 뒤입니다. 안평대군의 형, 수양대군이 쿠데타, 바로 계유정난을 일으키죠. 꿈을 꿨던 안평대군은 역적으로 몰려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2년 뒤 수양대군은 왕이 됩니다. 바로 세조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해에 옛 왕인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발각되면서 정말 엄청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몽유도원도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은 각자 너무나도 다른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운명을 보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꿈의 주인이었던 안평대군은 쿠데타의 첫 번째 희생자였고요. 그리고 박팽년, 그년 끝까지 옛 왕에 대한 충성을 지키다가 발각돼서 끔찍한 고문 끝에 처형당합니다. 반면에 신숙준 보세요. 한때 같이 꿈을 노래했던 동료였는데 그는 새로운 왕, 세조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되죠. 한때 이상향을 꿈꿨던 동지들의 관계가 이렇게 박살이 난 겁니다. 특히 박팽년의 마지막은 정말 그의 신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기록에 보면 새로운 왕 세조가 직접 신문을 하는데도 그 앞에서 절대 전하라고 부르지 않았대요. 그냥 나으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 한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몽유도환도가 그냥 아름다운 그림 그 이상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조선 전기 예술의 최고봉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대라는 문화적 황금기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기록이죠. 또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 이 한 장의 비단 위에 모였다는 것 자체로도 기적 같은 일이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죠. 이 그림이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꺾이지 않는 충절과 신념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한순간에 이상이 무너져 내린 국가적인 비극을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죠. 아마 처음 봤을 때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 아름다운 복숭아꽃 너머로 이제는 그 비극적인 인물들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때는 이상향을 향한 찬란한 꿈이었지만 이제는 그 꿈의 좌절을 담은 하나의 거대한 역사의 기념비가 되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술관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 그 황홀한 아름다움 뒤에는 과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눈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몽유도원도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고 영원한 답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